2017년 5월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 졸업식을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앞으로 에너지, 인공지능, 생명공학 이 세 가지 분야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15년 안에 세상이 에너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반 가까이가 지났네요. 에너지가 미래를 바꾼다는 건 사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말인 즉슨 에너지를 아는 자가 미래를 알고 변화의 흐름을 먼저 캐치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계 각국의 경쟁과 협력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동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단언컨대 석유가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세계의 부를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은 고사하고 조용한 농업국가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석유를 바탕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의 차원을 바꾼 왕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금융왕 JP 모건, 철도왕 제이 굴드, 자동차왕 헨리 포드 등이 등장하며 미국의 경제의 털을 단단히 닦아놓습니다. 하지만 그 왕들 중에서도 왕이 있었죠. 바로 석유왕 존 록펠러입니다. 석유 덕택에 자동차도 철도도 선박도 운항이 가능했고 이 때문에 철강업이 탄생했으며 미국 전역에 인프라가 깔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금융업이 번성한 겁니다. 그런데 석유는 미국에게 경제적 부만 가져다 준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석유 없는 성장이 불가능해졌을 때 이미 미국은 세계 석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석유는 중동에서 터져 나왔지만 중동 생산의 90%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죠.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미국의 석유 업체들이 독점 개발권을 확보해 둔 겁니다. 석유가 세상에 나온 이후로 미국은 세계 석유 시장을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국은 석유를 바탕으로 세계를 소나기에 넣었죠. 그러다 1970년대 미국은 더 이상 중동 석유를 독점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우디가 중동 아랍 국가들과 카르텔을 형성해서 석유 자원을 국유화했기 때문이었죠. 중동 연합은 세븐 시스터즈의 가격 결정권을 거부하며 석유 파동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 중동 산유국이 세계적인 주도권을 차지하게 된 거죠. 과거 미국은 하루 12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해서 나라를 돌리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흐르는 피처럼 석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런 미국이 1970년대에 두 번의 오일 쇼크로 제대로 돼 있는데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석유 가격이 2달 반 만에 4배로 뜁니다. 미국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12%에서 13%대까지 올리죠. 그리고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20%대까지 올렸고 미국 경기는 말 그대로 박살이 나게 돼요. 중소기업 40%가 망하고 실업률은 10%를 넘어갔죠. 그 고통을 5년간 겪으면서 인플레이션을 겨우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대미문의 에너지 안보 위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이후로도 미국의 석유 수입 비중은 해가 갈수록 계속 높아집니다.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엄청 중요시 여긴 미국은 두 가지 문제에 사활을 걸어요. 하나는 석유를 수출하는 중동의 문제, 또 하나는 석유 수송로를 지키는 해상로의 안전 확보 문제였죠. 그래서 미국은 중동의 걸프만 해역과 중동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해상으로 수송되는 석유를 지키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에도 핵 항공모함을 한 척 이상 항상 배치했어요. 미국이 얼마나 석유를 생명처럼 여기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산유국이 좀 열받게 해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날도 있었는데요. 2006년 9월 20일 유엔 총회가 있던 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다음 날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대놓고 반미 성향을 드러내며 부시를 조롱합니다. 미국에 있는 악마, 그 악마가 어제 여기 다녀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연단에는 아직까지도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연설할 때 정신과 의사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농담을 던졌죠. 여러분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다면 참고 넘어갈 수 있나요? 제가 조지 부시였다면 차베스를 조지고 부셔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름이 귀했고 베네수엘라 기름의 최대 수입국이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죠. 그런데 상황이 점차 바뀌더니 미국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2017년에 미국은 트럼프 정권을 기점으로 베네수엘라 제재를 강화하고 석유 수입을 제한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수입원을 완전히 끊어놓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2016년 5월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미국의 적국이 더 이상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할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정말 멋지지 않은가? 내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면 미국은 온전한 에너지 독립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했죠.
그로부터 5년 뒤 2021년 트럼프의 말은 현실이 됩니다. 2013년 미국은 영토 내에서 엄청난 양의 세일 에너지를 발견했어요. 인류가 지난 100년간 소비한 석유가 1조 배럴인데 미국 영토에서만 3조 7천억 배럴 규모의 셰일 에너지 매장량이 확인된 거죠. 그렇게 2017년 미국은 천연가스 순수출국이 되었고 마침내 2020년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한 가지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했다. 2016년에 트럼프가 말했던 에너지 독립이 실현된 셈이죠. 이렇게 미국은 중동과 적대국으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이루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셰일 혁명은 세계 유가도 끌어내린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베네수엘라가 배를 째든 중동이 깝치든 크게 영향받지 않았어요. 더구나 석유 수입처를 캐나다로 바꾸면서 오펙 가맹국에 대한 석유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췄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경찰 노릇도 꼭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한국은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등 문제가 생기면 원유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67%와 천연가스의 37%가 통행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심지어 미국의 전략가인 피터 자이아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한국의 DMZ를 미국이 앞으로 지켜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이죠. 자급자족이 안 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번엔 중동 상황을 살펴볼게요. 전 세계는 하루에 9,500만 배럴, 약 1억 배럴 정도의 원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원유 소비량은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으니 약 100만 배럴의 원유가 추가로 공급되어야 하죠. 소비야 매년 꾸준하게 1%씩 증가했으니 예측이 가능하다지만 공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유 생산은 오펙이 약 40%, 미국이 20%, 러시아 14%, 중국, 인도 순으로 생산을 했고 중국과 인도는 자급자족하기에도 바빠서 석유 물량이 시장에 나오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2015년까지 석유 수출을 법으로 금지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2015년까지는 오펙 플러스가 석유 공급을 주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펙의 대장은 가장 생산량이 많은 사우디였죠. 사우디가 공급을 줄이면 기름값은 올랐고 공급을 늘리면 기름값은 떨어졌어요. 즉, 사우디가 생각하는 적당한 가격대로 기름값이 유지되는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2015년 1월 사우디의 국왕이었던 압둘라가 향년 90세로 타계하였고 그 왕위를 압둘라의 이복 동생이 잇게 되죠. 그는 현재 사우디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의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왕위를 어떻게 이복 동생이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 당시 왕세자였던 술탄 빈 압둘 아지즈 왕자가 2011년 10월경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사망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새로운 왕세자였던 나예프 빈 압둘 아지즈 왕자마저도 건강 악화로 연이어 사망하죠. 그렇게 사우디 왕실 체제가 급변하게 된 겁니다. 국왕 등극이 불가능해 보였던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왕자가 새로운 왕세자가 되면서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의 지위도 떡상하게 되죠. 이후 국왕이 된 살만 빈 압둘 아지즈는 자신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권력을 몰빵시키는데요. 하지만 아직 왕위 계승 구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 빈 살만은 넘버 3의 위치였죠. 그래서 빈 살만은 권력의 핵심인 국방부 장관이 된 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국가방위부, 내무부를 맡고 있던 왕자들을 비리 혐의로 잡아 넣어버리죠. 85년생인 그가 3대 군부 조직을 모두 장악하면서 실질적인 1인자가 됩니다. 같은 시기에 자말 카슈크지라는 사우디의 유력 언론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민중의 혁명을 지지하면서 사우디 왕실의 분노를 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가 있었죠. 카슈크지는 2017년 9월부터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하는데요. 현 사우디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정책을 비판하고 쿠데타에 의한 권력 탈취와 왕실 내부 비리 등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018년 10월에 카슈크지는 세상에서 사라져요. 터키 국적의 약혼녀와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터키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방문했는데요. 그의 일정은 빈 살만에게 보고되어 있었고 카슈크지는 그날 대사관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지시로 암살됐다는 의혹으로 국제적인 비판이 커졌지만 사우디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어요.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빈 살만이 저지른 일이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카슈크지가 대사관에 들어갈 때 애플워치를 차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대사관 밖에 있는 약혼녀에게 동기화된 아이폰을 맡겨놨던 거죠. 고문하고 살해한 전 과정이 아이폰에 녹음되어 있었고 이게 알자지라 방송에 넘어가 방송이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죠.
하지만 카슈크지는 미국의 인디애나 주립대를 졸업했고 1980년대부터 언론계에서 활동한 엄연한 미국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자이기도 했던 카슈크지의 암살에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트럼프는 이를 용인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유가가 낮아지고 있다. 54달러를 즐겨라. 사우디에 감사한다. 라며 빈살만이 카슈크지를 살해했다는 정황에 면죄부를 주죠. 그래서 사우디는 트럼프에 대한 보답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름을 증산하며 유가를 낮추는데 협조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그랬던 걸까요? 당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고 미국 제조업 경제를 살리는 게 그의 핵심 전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국내로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법인세를 35%에서 25%까지 한 번에 내리죠. 기업들의 세금을 확 줄여준 겁니다. 그만큼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이 살아났고 투자할 여력이 생겼어요. 하지만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는 말이죠. 재정 적자인데도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러를 더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달러를 많이 찍으면 달러가 흔해지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이 말은 수입해오는 물건값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가를 낮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슈크지의 죽음에 면죄부를 주고 저유가 기조를 유지한 거죠. 당시 미국에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트럼프가 시간을 버는 사이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채굴되며 미국은 에너지 수출국까지 되었어요. 하지만 사우디는 기름을 팔아서 버는 돈이 전부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등 돈 들어갈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높은 기름값을 유지하고 싶어 했죠.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됩니다. 바이든은 에너지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꿔버렸어요. 석유, 천연가스보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책 방향을 바꾼 거죠. 근데 문제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제조 원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을 슬금슬금 올리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기름값은 폭등했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됩니다. 당시 바이든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셰일 에너지는 규제를 해놓은 상황 때문에 유가를 잡을 만한 셰일가스 증산은 힘들었죠. 바이든은 그동안 미국이 해오던 대로 사우디의 석유 증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빈살만이 바이든의 전화를 제껴버려요. 빈살만은 바이든에게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트럼프는 그를 사우디의 실질적인 1인자로 대우를 해줬지만 바이든은 그가 겸임하는 국방부 장관급으로 대우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자존심 상한 빈살만은 미국에 삐뚤어져 있었고 석유 증산이 아닌 대량 감산을 합니다. 그리고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거래하려는 등 중국과도 접촉을 하죠. 하지만 사우디는 더 강하게 나가진 못하는데요. 이란 때문이죠. 미국이 중동에서 철수를 하면 사우디는 이란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데 그 이란을 제압하지 못해서 전전긍긍 하는 게 사우디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자립을 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될 필요성을 점점 적게 느끼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냥 자신을 뽑아줄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든 국제 정세를 이해하든 에너지 독립을 한 미국을 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유익한 정보 계속 얻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어치보였습니다.